이 선수는 많은 팬들이 좀 멋진 외모, 잘생긴 외모와 특유의 세레모니 때문에 이거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선수가 좀 수면 위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떠오른 건 재계약 관련한 이슈였죠. 계약 기간이 아무래도 짧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동안 디발라와 유벤투스의 재계약은 뭐 거의 이제 합의할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맞아요. 디발라가 원래 약속받았던 금액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제의를 다시 받은 것 같고 그러면서 재계약에 대한 약간 이견이 서로 간에 생긴 듯한 상황이고 그러다가 요즘의 기사들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블라호비치가 영입되고 디발라하고 블라호비치하고 되게 호흡이 좋거든요. 왜냐면 디발라도 블라호비치가 이렇게 등지면서 공간 만들어줄 때 그 공간에서 디발라가 뛰어들어가면서 활약할 수 있고 또 디발라라는 선수가 풀어줄 때 블라호비치가 침투를 하면서 디발라 패스를 블라호비치가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요?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유베 경기 보면 진짜 둘이 호흡 잘 맞습니다. 모라타도 이제 왼쪽 윙으로 빠지니까 톱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아요. 오히려 왼쪽 윙 자리에서 공중부에 따주고 약간 측면에서 직선적으로 이제 그 오프더블을 가져가는 게 모라타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벤투스가 이 디발라랑 블라호비치 활약이 너무 이제 서로 간에 조합이 잘 맞으니까 우리 디발라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디발라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도 이제 이탈리아 언론 쪽에서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또 갑자기 또 그 계약 이전에 잠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계약 가능성이 떨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디발라가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남은 이제 후반기 이 반년 동안 어떻게 디발라 계약건이 좀 진행이 될지 유베 팬분들도 되게 예민하게 보실 것 같고 우리 역시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디발라가 그래서 지금 유벤투스를 떠날지 이 언론의 반응들을 한번 볼 텐데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는 인테르는 이번 여름 스쿼드 강화를 위해 3명의 공격수 영입을 고려 중이다. 릴의 조나단 데이비드, 골 넣는 감각이 좋은 선수죠. 그렇죠. 사스올로의 잔루카 스카마카, 간간히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발탁을 받고 있는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고 유벤투스의 파울로 디발라가 그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디발라가 어쩌면 인테르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 또도 피차헤스입니다. 또도 피차헤스는 디발라와 유벤투스의 협상은 실패했다. 유벤투스는 재계약을 계속해서 제의했으나 현재 선수가 토리노에 계속 남기에는 더 좋은 제안을 한 두 팀이 있다. 두 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팀도 아니고 두 팀이 있다. 이 두 팀 중에 첫 번째 굉장히 익숙한 팀이죠. 파라티치가 단장으로 있는 토트넘이다. 맞습니다. 파라티치는 토트넘으로 오기 전 약 10번 정도 디발라와 재계약을 시도했고 이를 완료하지 못한 지금 아르헨티나의 진주를 토트넘으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묘하네요. 재계약을 파라티치가 이제 유벤투스에서 디발라와 뭐 재계약 논의를 했었는데 또 지금은 이제 토트넘으로 와서 재계약이 아니라 이제는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토트넘과 디발라 링크는 진짜 많이 났었죠. 참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도 좁은 거야. 그죠? 이렇게 또 파라티치가 인연이 돼가지고 진짜 원래도 포체티노 있을 때도 디발라하고 링크가 좀 많이 났는데 맞아요. 과연 파라티치 디렉터를 품은 걸로 확실하게 디발라를 좀 토트넘과 인연을 맺게 됐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고요. 포체티노 때 그때 아르헨티나 커넥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죠. 라멜라 선수도 중요를 받았었고 자, 그리고 이제 또도 피차헤스가 언급한 또 다른 팀은 인테르입니다. 그들은 세리에 우승 경쟁자 중 한 명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를 원한다. 구단은 디발라의 에이전트와 연락을 취했고 국가대표팀 동료인 라우타로와의 친분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죠. 인터밀란은 유벤투스의 핵심 자원인 디발라를 빼온다면 인터밀란에게 뭐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팀 스쿼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유벤투스의 전력을 또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제 용도 그렇죠. 그런 것들로도 역시 좀 생각을 해보면 영입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인테르가 좀 지속적으로 링크가 나고 있고요. 유벤투스는 디발라의 에이전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으나 그들이 제시한 800만 유로 플러스 추가 옵션 딜을 봤을 때 재계약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또도 피차헤스가 언급한 거는 유벤투스보다 다른 구단의 디발라에 대한 제의 조건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디발라가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과 인테르의 디발라 모델하우스라고 해야 될까요? 영입이 됐을 때 과연 어떨까? 포메이션들을 여러 개를 좀 그 말이 맞네요. 모델하우스 가면은 그게 있어요. 요즘은 뭐 평이라는 말도 잘 안 쓰지만 뭐 27평 A, 27평 B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르거든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도 직접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평면도도 볼 수 있고 전용 면적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볼 수 있고 하는데 아무튼 토트넘의 디발라 어떻게 이제 그 포메이션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쓰고 있는 포메이션은 뭐 3-4-2-1 그리고 디발라가 영입됐을 때는 3-4-1-2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3-5-2 역시도 쓰는 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나눠보면 이렇게 지금 포메이션에 미리 살펴보는
디발라를 넣어본 거죠. 네, 평면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 3-4-2-1 형태에서는 손흥민과 함께 2선을 구성할 가능성이 역시 존재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그림 중에 하나죠. 그래요. 벤탄쿠르 호이비에르가 이제 후방에서 볼을 풀어주고 디발라가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공미처럼 볼을 받아줄 때 손흥민과 케인의 침투 혹은 케인이 내려와서 디발라와 손흥민이 좀 더 위쪽에서 관여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보이게 되는데 사실 딱 이렇게 그림만 놓고 보잖아요. 손흥민과 디발라의 조합은 진짜 최고긴 해요. 조합 좋아요. 근데 저 이거 잘 되려면은 선행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아, 뭐죠? 측면 3-4-3을 쓰는 게 아니라 손흥민과 디발라를 중앙으로 두는 거잖아요. 윙백이 영향력이 없고 보조가 안 되면 이거 이도저도 안 돼요. 아, 그건 맞아요. 근데 진짜 지금 콘테 토트넘은 어떻게든 윙백 영입이 진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윙백이 좀 애매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윙백 역시 중요성은 당연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3-4-2일 때 어쨌든 이 조합도 괜찮아 보이고 이 3-4-2-1과 3-4-1-2는 사실 똑같아요. 아까 그 저희가 이제 디발라가 나왔을 때 방송상의 선발 포메이션은 이렇게도 소개될 수 있다라고 그쵸?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디까지나 움직임은 3-4-1이나 1-2나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케인도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처럼 내려와서 버텨주고 손흥민이 뛰었을 때 뒤로 빵 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4-1과 3-4-1-2는 시작할 때 라인업을 읽는 캐스터가 라인업을 읽을 때 그런 나타나는 포메이션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3-5-2 전술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 달라지죠. 네, 벤탄쿠르, 호이베르, 스킵. 사실 이 조합이 지금 미드필더에서 가장 또 토트넘이 바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이 조합을 바탕으로 3명의 미드필더를 구축하고 손흥민, 케인의 투톱이냐 아니면 뭐 디발라까지 포함이 된 변형된 투톱이냐 이렇게 좀 따져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메이션들을 쭉 봤을 때 디발라가 영입됐을 때 저는 윙백도 당연히 중요해요. 지금 백스리로 봤을 때 측면에 누군가가 서줘야 되는데 정말 잘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측면 윙백의 보강도 중요하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벤탄쿠르가 맨시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벤탄쿠르, 호이베르, 스킵 조합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디발라가 영입됐을 시에는 조금 더 분전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디발라라는 선수가 간간히 유벤투스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유벤투스의 중원이 사실 저는 좋은 편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유벤투스 팬들이 그 얘기합니다. 알레그리 중원 삭제 축구한다고. 그리고 팀이 저는 그 유벤투스의 영입 기조가 항상 좀 아쉽고 불만이었던 게 중원 영입을 서둘렀어야 됐어요. 근데 알레그리라는 감독의 성향은 조금 투박하지만 많이 뛰는 중앙 미드필더진을 원하고 플레이메이커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이 그래서 좀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라비오도 요즘은 좀 잘하긴 하지만 그동안 적응을 좀 어려워했었고 에런 램지 뭐 그냥 진짜 부상 때문에 삭제된 선수였고 이번에 레인저스로 또 갔죠. 뭐 이런 점들을 봤어요. 램지는 이제 유벤투스 팬들을 굉장히 속 터지게 속 터지게 했죠 진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유벤투스의 중원이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어려워서 디발라가 공미로 나오건 투톱으로 나오건 갑자기 엄청 많이 내려와서 미드필더 지역에서 볼 순환에 기여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디발라 입장에서 희생을 한 거죠. 디발라가 할 게 너무 많았네요. 이렇게 되면 디발라가 좀 애매해지는 이유가 디발라라는 선수는 어디까지나 플레이메이커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이 선수는 어디까지나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 있는 선수고 그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선수를 너무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쓰게 되면 장점을 폭발적으로 쓰는 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결국 디발라라는 선수의 위치가 어중간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디발라의 마무리 장점이 폭발적으로 나오기에는 팀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형철이 말대로 디발라가 팀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앙 미드필더진 토트넘도 여기서 얼마나 빌드업을 잘 풀고 또 밸런스적으로도 디발라가 복귀하지 못했을 때 디발라가 위쪽에서 이제 수비에만 잘 치중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중원에서 밸런스를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중원에서 밸런스 지켜주는 거 혹은 빌드업을 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잘 선행이 되어야 디발라가 영입됐을 때 보다 더 마무리 지역에서의 시너지를 기대해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디발라가 사실 영입되지 않더라도 중원 보강과 윙백 보강은 지금 토트넘은 필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디발라가 영입됐을 때는 보다 더 강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인텔 한번 가보죠. 인텔에는 3-5-2와 3-5-1-1 전술을 역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3-5-2 전술을 했을 때는 디발라와 라우타로의 투톱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고 3-5-1-1 조합은 뭐 라우타로 선수도 여기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에딘 제코를 여기 한번 더 보죠. 그래서 에딘 제코의 높이를 활용한다는 가정으로 3-5-1-1의 테스트를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디발라, 라우타로, 제코 뭐 이렇게까지 3명의 선수를 봤을 때 서로 섞어가면서 조합을 하는 방식으로 포메이션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팀의 경우는 역시 윙백의 경우 페리시치 굉장히 훌륭하고 둠프리스는 아직 조금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래성이 기대돼요. 뭐 괜찮아진다라고 봐서. 이 인텔의 빌드업은 역시 측면 위주일 때가 많습니다. 이 빌드업은 보통 브로조비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백스리에 스토퍼들을 한 명씩 올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바스토니만 올라가지 않고요. 요즘에는 슈크리니아르도 풀백처럼 많이 올라갑니다. 오른쪽에서도. 그래서 네, 센터백들이 올라가주면서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하고 윙백은 윙어처럼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스토퍼가 측면의 후방을 책임지기 때문에 윙백이 윙어처럼 쭉 올라가서 측면 넓은 공간을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테르는 세리아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차라놀로와 바렐라 같은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나 혹은 연결고리 역할을 중앙에서 수행해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디발라가 어느 지점에 위치를 잡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근데 인테르는 측면 위주로 빌드업을 하는 팀이고 디발라라는 선수가 또 연계 시에 적절하게 조력을 해준다면 연계에 있어서도 디발라의 장점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차라놀로와 바렐라가 연계에 참여했을 때 디발라는 마무리에 집중하면서 마무리에서 투톱에서 나머지 한 명을 확실하게 지원하고 혹은 본인이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디발라 역시 영입됐을 때 다양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디발라 선수가 능력이 있고 어느 팀을 가든 다양한 색깔을 내면서 공격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토트넘에 가도 인터밀란에 가게 된다면 확실히 좋은 자원으로 팀에 녹아들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디발라라는 선수가 이 선수가 좀 애매하다, 쓰기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 선수가 측면에서 하면 애매해지는 단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앙에 뒀을 때는 쓰기에 따라서 진짜 최고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측면은 제가 보기에도 좀 의문부예요. 측면은 왜냐, 이 선수가 직선적인 유형의 스타일이 아니고 속도가 느린 건 아니지만 빠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상대를 파괴하는 뭐 드리블러 유형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측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중앙에서 아무래도 공미 성향의 선수다 보니까 요즘 현대 축구에서 공미를 따로 두지 않는 팀들이 대체적으로 많죠. 훨씬 많죠. 그래서 그동안은 디발라가 좀 애매하다는 평가를 많이 가져왔었는데 근데 이 선수를 위해서 이 선수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원과 측면이 잘 보강되어 있는 팀은 디발라를 품었을 때 확실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벤투스도 디발라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블라우비치, 모라타 지금 호흡 올라오고 있는데 유벤투스도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 과연 이 디발라 사가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향후 전개가 될지 쭉 언론을 팔로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